4시 26분 반 지나고 있습니다. 국방 FM을 듣고 계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에서 한 2시간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청취자 여러분과 장병 여러분에게 금융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의 김미선 선임조사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서민들을 노리는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과 어떻게 하면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면 대개 돈이 정말 쿵하고 필요한 분들인데 대출 사기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먼저 최근에 그 민원으로 들어온 사례가 한 건 있는데요. 네. 자신이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캐피탈사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하면서 우리 캐피탈사는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민원인께서는 대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기범이었던 이분이 전화를 해서는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보내라는 건 아니고 네. 어디다 보내라. 네네. 그래서 아, 18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요. 에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빨리 이 180만 원만 입금하면 당장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좌로 보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돈을 가로채고 잠적을 했던 거죠. 공탁금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네. 또.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캐피탈사 직원이라고 전화를 해서 네.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예. 그래도 이분은 조금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왔던 발신 번호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캐피탈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대표 번호랑 전화번호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막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도 다시 전화가 와서 대출 심사가 부결이 됐는데 부결될 때 대비해서 법무용 공증을 해야 된다면 이런 법적인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또 이번에도 모 법무사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7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날렸구나. 예, 그렇게 됐던 근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필요한 분은 참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고 지금 사례를 들어보면은 속게 돼 있네요. 그런데 네.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이렇게 쉽게 속아요? 그렇죠. 네. 사실 최근에는 뭐 피싱이나 파밍 같은 그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막 등장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고전적인 대출 사기에는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또 많이 들어보기도 했으니까요. 네. 근데 막상 당장 돈이 급한 상황,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얼마나 거죠. 그럴듯하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기범들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사례처럼 발신 번호도 막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금융회사 이름을 또 당당하게 대면서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자기 있습니다. 이름을 대고. 근데 어떨 때는 자기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금융회사 직원 중에서 이름을 이렇게 아무나 하나 해서 하면은 이제 실제로 있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만났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을 또 위조해서 막 서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순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기 수법이 어떤 수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돈을 입금하라는 거죠. 예, 명목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게 대표적인데요. 그러면서 뭐 공탁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대부분 신용 등급이 좀 좋지 않잖아요. 서민 대출을 그렇죠. 받으시는 분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데 전산 작업을 통해서 등급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전산 작업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미리 돈을 달라는 그런 선입금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면서 어떤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금융회사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은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해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전에 돈을 절대 보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막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기 유형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돈을 뭐 공탁금처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신이 대출 모집인인데 지금 현재 있는 대출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바꿔주겠다. 테니까 나한테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저금리 전환 대출은 저금리 전환 대출,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 뭐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어떤 그런 일정한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대출 모집인이 알선만 해주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대출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렇겠죠. 대출 모집인이 이런 뭐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하는 약속은 대부분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요. 네.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네. 이걸 가지고 사기로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대출이 이루어진 걸 누가 가로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출 모집인인 것처럼 이제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해서 대출 신청 서류를 다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진짜 금융회사에 가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본인이 이제 가로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한다면서 뭐 팩스나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대출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다 속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출 사기를 의심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화가 왔을 때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마케팅이잖아요. 이것도 대출 마케팅인데 그렇겠죠. 이 전화를 하려면 원래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예전에 사전에 동의를 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 번도 그 금융회사랑 거래를 한 적도 없고 그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 중요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대부분 뭐 불법으로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자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금리 대출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연락이 와도 바로 이제 뭐 거기에 응하기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대출 모집인이 정말 자격을 갖춘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해당 대출 모집인의 이름과 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보면 이분이 정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적격한 자격을 갖춘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에 국번 없이 1332로 연락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이것도 1332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일 간단하네요. 예. 금감원 콜센터 1332. 네네. 이거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못해서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처 방법이 있어요? 예,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했다면은 그 사기범의 연락처
그리고 이렇게 돈을 보냈으면 그 송금했던 그 계좌번호를 잘 확인해가지고 얼른 이제 경찰 등의 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송금을 받은 은행이 있다면은 그 은행에 그 계좌로 넘어간 돈이 지급 정지되도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최근에 그 법이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뭐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 2014년 7월 29일 이후에 대출 사기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네. 그 송금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금을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법 절차 거치지 않고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그럼 전에 금융회사에 소송이 직접 찾아가서 이걸 신청해야 네. 되겠죠. 급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할 때 금융회사가 이분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분이라는 것을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네. 정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뭐 2번, 3번 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네네. 이게 뭡니까? 신분증을 뭐 분실했거나 예. 이제 전화금융 사기 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예. 이 금융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영업정에 방문을 해서요. 예. 개인정보 노출자 이 그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 지점 같은 점포 그런 데 가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 그 정보를 다 이제 서로 공유를 해서 이분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 예를 들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대출 신청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본인 여부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뭐 애초에 사실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금융기관끼리 사발 통문이 돌아서 네. 그걸 악용 못하게 네네. 딱 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참 그렇게 쉬운 그리고 아주 알뜰한 금융 이야기, 금융 정보를 주셨는데 아이고 그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아이고 이제 끝인데 그동안 참 애청자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했을 거고 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도 해주셨고 또 이익이 될 만한 좋은 정보도 많이 주셨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김미선 선임조사역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군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꽃가시님이 신청을 하셨군요. 전선을 간다.